자, 그럼 이제부터는 뭐 담화 구조상에서는 담화 구조, 또 어려운 말이 좀 들어가긴 했네요. 말을 하는 어떤 글의 구조라든지 말을 풀어내는 어떤 구조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읽기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영어는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이고 우리는 이제 글자 시스템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점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좀 역사적 측면에서는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그 담화면에서 봤을 때 이 담화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담화라는 건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단어 그 이상을 넘어서 단어나 하여튼 문장 단위를 넘어서 어떤 글 자체가 되어서 얘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거를 담화, 영어로는 discourse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짝 얘기한 거는 뭐였냐면 쓰기에서 한국말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보통이라고 말하기는 요즘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말하는 경향이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중얼중얼 경험부터 시작해서 뭔가 처음부터 딱 포인트를 짚지 않아. 그쵸. 아까 언급하셨던 서피어 wolf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은 뱅글뱅글뱅글뱅글해서 가장자리부터 안으로 동글동글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게 약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버르장머리 없어 보일까봐 그런 거가.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외국인 교수님들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그냥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라. 근데 우리는 필요한 걸 얘기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 버르장머리 없어 보일까봐. 교수님 제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울 빠지겠다. 이 얘기야. 이게 포인트인데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까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는 어떤데? 교수님은 어떻게 건강하신지. 네, 그리고 몸이 제가 안 좋은데요. 그리고 더 넣어. 막 이번 수업은 정말 잘 됐고 있고 수강 시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 뭐 이런 점 배웠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아파서 결석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그런 거 있는 거지. 네, 맞아요. 오늘 외국인들이잖아요. 저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할 말 있으면 더 하던가 아니면 그냥 스트레이트 포인트잖아. 근데 저는 약간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 공부를 살짝 했는데 그때 광고를 보면서 조금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우리는 보통 TV 광고를 할 때에는 보통 말하고 싶은 거 우리는 또 먼저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을 확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광고에서는 되게 모든 게 다 약간 표면에 싹 다 드러나게 처음부터 되게 클리어하게 광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현다이 이러면서 이거 현다이 영국에서 현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현다이 이렇게. 현다이. 그래서 자동차 먼저 딱 보여주고 얘가 장점 막 혁신 기술 무슨 어쩌고 무슨 시스템 이렇게 막 광고를 하는데 걔네들 광고 레토릭은 어떠냐면 처음에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이 광고 도대체 뭐야 이거 무슨 내용이야 하고 한참 보면 끝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써야 한다. 딱 끝에 하나만 있더라고요. 우리 따라 하는 건가? 그 레토릭이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 서양 사람들인데 오히려 되게 말하고자 하는 걸 먼저 얘기할 것 같고 짧은 시간 동안 광고는 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그때 제가 얘네들 광고는 특이하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 있으면 계속 끝까지 보게 돼. 끝까지 보게 하려고 그런 작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메시지가 뭐야? 그래서 끝까지 보면 허무해. 뭐야? 결국 이거 사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저희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고 자체가 외국 사람들은 보통 직선적 사고고 우리는 이제 약간 애둘러서 생각하는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직선적이어서 가끔 외국인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저는 당황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뭐 이거를 직선적으로 막 나한테 다 얘기하네. 다 부탁도 되게 꺼리낌 없이 이게 막 너무 너무 이렇게 편하게 부탁할 때는 저는 막 한국 상황에선 되게 어려운 건데, 그쵸? 맞아요. 미안하고 어려운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할 때도 좀 되게 이게 사고 과정, 말을 전달하는 어떤 과정 자체가 되게 달라가지고 그런가? 하여튼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럽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도 또 다르고 하잖아요. 저도 가끔은 이게 외국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예의의 문제인지 학생들도 이런 경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툭 부탁만 한다던가. 근데 학생들의 경우에도 선생님 이번 시험 시간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대뜸 문자 보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게 버릇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야?
그럼 선생님한테 먼저 문자를 보낼 때는 맞아. 뭐 어떻게 인사를 먼저 맞아. 드리고 맞아요. 피치 못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어볼 걸 물어보렴 이렇게 알려주는데 맞아요. 되게 내가 꼰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자 그냥 바로 띡 아무것도 없이 내일 몇 시까지 학교 가요? 너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선생님 저는 누군데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서 이런 말이 너는 듣고 싶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문화 차이인가 봐요. 약간 디스코스는 약간 어차피 뭐 문화적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렇죠. 저는 그 디스코스가 꼭 글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디스코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이라는 과정.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 디스코스 어널리시스랑 같은 계열의 또 컨버세이션 어널리시스라고 있잖아요. 대화 분석을 하는 그런 과목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대화 분석 뭔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담화 분석, 대화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들을 왜 하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이게 언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이 말을 왜 하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게 그리고 심리학적이다. 그쵸. 그리고 이 말을 이제 이 언어에서 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특히 잘 나타내는 게 hello sequence라고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만나면 꼭 hello, how are you 물어보잖아요. 맞아,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저는 상당히 원어민인지 아닌지 그리고 영어가 얼마나 능숙한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잣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옆집 아저씨가 외국 사람이었는데 계속 이제 외국 사람들만 계속 살았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항상 만나면 how are you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how are you 나도 알지. 대답할 줄도 알지. 근데 내가 먼저 물어보고 싶다. 내가 먼저 물어봐야 난 정말 영어가 프로펜스가 높은 거다. 그 어린 나이에도 되게 똑똑했네요. cultural신이 된 거다. 문화적으로 이제 동화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싶은데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나는 생각이 안 나. 궁금하지가 않고. 그리고 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왠지 거기다 대해서 답을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great, so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의뢰하는 말인 거예요, 정말. 그냥 그렇게 궁금하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의뢰하는 말이라서 실제로 how are you? 하면 상대방 대답은 how are you? 이렇게 이제 서로 how are you만 묻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외국 학습자,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거기 I'm fine, I'm great, and you 이렇게 묻는다고. 왜냐면 우리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의례적이지 않고. 근데 영어에서는 꼭 일어나야 되는 시퀀스라 가지고 이거를 중간에 처음에 어떤 전화를 하는 데이터를 봤는데 남매가 전화 통화를 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실 남매라면. 근데 현실 남매가 둘 다 원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파서블한 거였어요.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너무 자기 목적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헬로우 시퀀스가 없었던 거야. 이제 뭐 how are you를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라도 그걸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영어를 쓰는 이 문화권에서는 나중에라도 꼭 how are you를 물어봐야지 마음이 편한 거다. 재밌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에 이제는 누가 전화했는지가 찍히잖아요. 네.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전화를 받으면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다를 저희도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hello, this is 누구, 뭐 can I talk to 누구 했는데 이제는 딱 전화 번호가 유 대표네. 전화 받는 거죠. 그렇죠. Hey, what's up?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뭐해? 이렇게 그렇죠. 어디야? 이렇게 그렇죠. 나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라마다도 이게 정말 다른 게 제가 그 친한 스웨덴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어느 날 피자를 주문하는데 전화해가지고 피자집에 이렇게 저는 누군데요? 피자 좀 갖다 달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뭐 친해? 단골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여기는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피자집에 전화해서 나 누군데 피자 갖다 달라고 얘기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유 대표입니다. 저 여기 컴비네이션 피자 한 판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에 피자 먹어야겠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게 문화적인 거라 이해를 못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럼 내가 다음에 안 해볼게. 이러더니만 안 해보고 막 아저씨가 왜 안 물어보지? 물어볼 텐데? 이랬는데 그게 그 담화론 책에 나오더라고요. 스웨덴 사람들은 전화할 때 항상 자신이 누군지 먼저 밝히고 전화를 한다. 되게 신기하다. 그럼 피자집에 전화하면서도 내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쵸. 와, 난 무서워서 안 할래. 그래서 그 친구의 디펜스는 그거였어요. 그럼 누가 시켰는지 모르잖아. 그랬더니 우린 전화번호 뜨잖아. 아니 그 알 필요 없잖아. 그리고 사람까지 알아야 돼? 피자 주문하는데? 주소 알려주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몇 동 몇 호로 갖다 주세요. 이거만 알면 되지. 내가 거기 몇 동 몇 호에 사는 유 대표인데. 그래서 몇 동 몇 호로 갖다 주세요. 괜히 신상 아니에요? 반들세. 스웨덴 반들세. 관악산에 피자 한 판 갖다 주세요. 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저는 스웨덴 못 가겠네요. 가요.
예언은 시도했었습니다. 저도 시도했었죠. 우린 둘 다 스웨덴에 망했겠나봐. 아, 진짜. 거기를 시도하면 안 됐었어요. 그쵸? 네덜란드를 갈 걸 그랬어요. 교수님이 라이덴 대학교 가라고 하셨는데. 아, 그렇네요. 네덜란드로 갈 걸 그랬네요. 전 핀란드를 컨택해 볼 걸 그랬나봐요. 같은 북유럽이면. 괜히 스웨덴 컨택했다가 만만상했죠? 그래서. 자, 또 어떤 게 다른 게 있냐면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분야가 제 전공 분야가 리딩이잖아요. 리딩에서는 근데 사실은 저는 되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가 계속 이제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듯이 언어의 차이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1920년대, 30년대 되게 초반에 있었던 연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공부하면서 한국에는 그러면은 이 언어 차이에 대한 논문이 몇 년대에 많이 나왔나 이렇게 봤어요. 제가 검색한 논문들 중에 최신 논문은 없었어요. 1980년대, 1990년대 이때 보통 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그때 한 5, 60년대 한참 이 연구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논문 쓸 때도 그렇고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언어 차이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그거 되게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읽기를 공부할 때에는 이 언어적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쓰기 시스템 자체가 글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글자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읽기 분야에서는 이 연구를 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연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막 찾아본 연구 중에 한국 학습자들이 사실 읽기에 대해서 논문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연구된 것도 별로 없고. 왜 어려운가 생각을 해봤더니 읽기는 다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돼. 아,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인지과학 쪽이라는 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읽기 관련된 논문이 사실 그렇게 막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었는데 이제 뭐 실험한 연구, 뭐 일본 그 학자들이 이제 실험한 연구 중에 이제 케이코 코다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 교수님이거든요. 지금 미국에 계신데 제가 지금 대학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글을 너무 잘 쓰세요. 그래서 항상 그분 책을 읽을 때마다 나도 영어로 논문 이 사람처럼 쓰고 싶다라는 뭐 롤모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도 사고 읽어보고 하면서 막 이런 표현 쓰다니 멋있다 막 이렇게 막 공부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쪽으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를 비교하는 쪽으로 많이 했는데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단어를 읽혀보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근데 한국어 학습자에게 영어 단어를 읽혀보고 속도 재고, 중국어 학습자한테, 그러니까 중국인 영어 학습자한테 영어 단어를 읽혀봐서 소리 재고, 속도 재고 이런 게 있었는데 한국어 학습자가 잘하게요? 중국어 학습자가 잘하게요? 속도요? 읽는 속도요? 똑같지 않나요? 달라요. 달라요? 단어를 어휘를 습득한 속도도 달라요. 아, 어휘를 중국어랑 한국어 학습자가 영어를 배울 때? 네. 그렇다면 중국어 학습자. 왜요? 어순이 비슷해서. 아까 말했지만 어휘라 그랬는데. 어휘? 읽기. 읽기의 어휘. 근데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는 그래도 음성 문자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어는 우리가 표의 문자? 근데 그것도 완전 표의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간 표의 문자에 한 갈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 한국어. 딩동댕. 역시 똑똑하네요. 이런 접근이 맞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도 아까 말했듯이 음성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 음성 문자인데 오히려 영어보다는 우리가 더, 읽으면 그대로 발음이 나는 그런 일치도가 더 높은 건 맞죠. 그쵸? 근데, 어쨌든,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 문자 시스템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가 오히려 중국어 학습자보다는 어휘를 빨리 외우고 그리고 빨리 읽더라 뭐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국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 사람들은 소리를 내어서 그 사람들로 읽기도 읽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독하는 그런 디코딩을 하는 디코딩이라고 하잖아요. 해독하는 방식 자체가 오히려 엄청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글을 처리를 할까? 그 사람들이 그럼 영어를 읽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저도 되게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그냥 궁금만 하다 이렇게 이제 그치긴 했는데 아무튼 그 기본적인 문자 시스템이 우리가 영어랑 조금 더 유사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알파벳은 완전 달라도 시스템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저 되게 희망적이었잖아요. 그거 보고. 희망적이다.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 근데 그러니까 좀 약간 슬픈 게 유럽 애들은 이제 알파벳 똑같이 쓰니까 그거 볼 때 얼마나 저희가 심리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알파벳을
배워야 돼. 알파벳을 새로운 문자를 읽어야 돼.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는 일단 보이면 보는 것 자체는 부담은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렇죠. 읽는 방식이 뭐 미세하게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부담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건가. 그렇죠. 보면 익숙한 거야. 근데 우리가 마치 지금 영어에 우리가 익숙해졌지만 태국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랍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문자. 제가 러시아 갔을 때 지하철역을 찾는데 당연히 커뮤니티 컨트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없어요. 다 영어로 써있지도 않아. 문자 맞추기, 조각 그림 맞추기 하는데 얼마나 그게 그렇죠. 부담스럽던지. 네, 그렇죠. 그거랑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랑 같은 과정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영어로 볼 때 이거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이게 딱 보는 그 써 있는 그 문자부터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외국 애들은 참 이런 말 하시면 좀 그렇지만 서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 배우기도 참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또 이렇게 쉬운 언어는 아니에요. 그쵸. 그 문자 시스템 상에서. 그 외에 되게 전 실험, 예전에 논문 실험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결과가 애들이 soul을 못 읽어요. soul, 보다. 그 과거형이잖아요. C의 과거형 soul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soul라고 발음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seu. 싸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가 사실은 글자랑 소리랑 딱 일치가 잘 안 돼요. 불규칙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애들한테 그 파닉스로 사실은 되게 많이 이거 어떻게 P는 B 발음 나고 뭐 A는 A 발음 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실 파닉스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 너무나 예외가 많다라는 거지. 맞아. 너무 그게 트랜스페런트가 하지 않아요. 우리가 orthograph라고 하잖아요. 글자로 이제 받아 쓰는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 영어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가설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언어마다 그 문자랑 소리랑 이렇게 일치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언어를 그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게 orthographic depth hypothesis거든요.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영어는 그 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일치가 안 되는 언어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본다고 해서 그대로 읽을 수 없어. 그래서 되게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그 언어를 deep orthography를 가지고 있다. 혹은 opaque, 불투명한 orthography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은 그에 비하면 완전 투명. 그쵸, 완전 투명하죠. 그리고 왜 스페인어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좀 비교적 투명한 편. 스페인어는 사실 뭐 영어 알파벳 읽을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거의 뭐 맞잖아요. 그쵸? 맞아요. 요상한 발음, R 발음 같은 거 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르 이거요? 오, 잘하는데. 까르르 이런 거요? 진짜, 멋있다. 아니에요. 조금 실패했지만 이 정도면 느낌적인 느낌은 알고 있다. 난 아까 얘기했듯이 혀가 좀 짧아서 저 이런 거 잘 안 되더라고요. 연습했는데 혼자 집에서 막 연습했는데 몰라 집어쳐. 안 되겠다. 난 내 맘대로 하려한다. 세계에 너무 이상한 발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클릭 랭귀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나라 언어를 할 때도 그렇지만 영어를 할 때도 클릭 랭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요. 진짜요? 특이하죠. 진짜 네, 아프리카 여행 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 안 가본 데가 없네요. 저희가 남극을 좀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극 언제 갈 거예요? 남극 갈 때 함께 가실래요? 좋아요. 펭귄 만나러 가요, 우리. 남극 기지좀 가보고. 호주 가서 만날 수 있는데, 펭귄은 호주 가도 만날 수 있는데, 진짜요? 희망봉 가도 만날 수 있고. 거기나 가고 싶은데, 거기. 파타고니아. 가봐요, 우리. 모레오? 모레오 빙하 맞나? 그런 거 좀 보고 싶더라고요. 좋겠다. 그쵸. 갑자기 또 여행 얘기가. 네. 저희가 문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것도 있거든요. 한국어 교환 자격증. 그래서 한국어를 많이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자 자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orthographic transfer, 그러니까 되게 문자적으로 되게 투명하기 때문에 금방 배우잖아요. 외국인들도.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똑똑하다 싶은 애들은 뭐 한나절이면은 다 배우고 그리고 또 한나절 있으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저는 가장 빨리 배운 친구가 2시간 만에 다 배운 친구. 오, 똑똑하다. 2시간 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좀 몇 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니까 계속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글 이 정도다. 저희는 약간 의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1443년 창제, 1446년 광포. 역사, 역덕후. 역덕후다.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정말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음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는 영어로는 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중 모음 같은 거. 네, 그쵸. 근데 우리가 이중 모음이 되게 많잖아. 맞아요. 의, 왜, 뭐 여,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발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영어에는 되게 순수한 립동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A, I, 오이? 네. 오이인가요? 맞나요? 이렇게 파이, 아이 뭐였는데 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근데 한국말은 진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어렵고 의 이런 거. 사실은 의는 한국 사람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런 분들도 계신데 외국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나 맞아요. 생각을 해요. 되게 그거 발음하는 거 되게 힘들하더라고요. 자,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 역덕 부인 그 MC 소리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항상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국어랑 한글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뭐 내가 한글 가르쳐줄게, 내가 한국말 가르쳐줄게, 한글은 이래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국어는 옛날부터 태초부터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 물론 변화했지만 근데 한글은 글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글자인데 이거를 섞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훈민정음이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훈민정음 반포될 때 뭐 개소리, 닭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였다. 그래서 뭐 여린 히읗도 있고 막 뭐 순경음 비읍도 있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살아 있었으면 지금 영어를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주시경 선생님 노력으로 이제 우리가 한글모 이런 그 옛날에 만드셨던 국어 연구 학회가 있었는데 국어 연구 학회에서 한글모로 바뀌면서 우리가 한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죠. 그래서 하나의 글자다 이런 거. 그래서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은.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약간 논란이 있지만 한국어는 저희가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족 그 갈래부터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는 우리가 무슨 어족이라고 하죠? 글쎄요. 유라시아. 인도 유러피안 어족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영어를 어느 나라에서 왔나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서쪽에서 왔다고 생각을 서쪽 했죠. 뭐 영국이 뭐 영어는 영국 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원래 켈트족이 살았다고 하죠. 원주민. 근데 켈트족이 쓰던 말도 아니고 켈트족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로마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켈트족 애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국의 메인랜드 있잖아요. 거기 말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런 데로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군이 있을 때가 그때가 뭐 베오울프 나오고 했던 고대 영어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앵글로색슨이 또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앵글리칸을 쓰게 된 거죠. 앵글리칸을 쓰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노르만 컨퀘스트라고 들어봤죠. 노르망디 정복. 그래서 노르만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윌리엄이 정복을 하니까. 아, 윌리엄 되게 오랜만에 들어봤죠. 그렇죠. 윌리엄 뭐 우리 연구실에도 윌리엄 한 분 계신데. 누구지? 저희 그 B로 시작하는 그분이 윌리엄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윌리엄인데 애칭은 B 그거. 이렇게. 빌리. 네. 윌리엄 빌리 뭘? 혹시 비비님 들으실까봐. 성은 모르니까 괜찮아요. 저도 그분 성을 몰라가지고 어차피. 빌리 엘리엇도 빌리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앵글리칸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잉글리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 영어를 쓰다가 이제 윌리엄이 와가지고 썼는데 이제 윌리엄이 프랑스어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배층이 프랑스어를 쓰니까 그때 이제 영어가 불어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은 거예요. 그때 라틴어 많이 왔구나. 그쵸. 그때 그래서 언어 중에 이제 어휘가 뭐 불어 쪽에서 온 어휘는 이렇다. 다른 점이 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그때가 바로 그 초서의 캔터베리 테일즈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초서의 캔터베리 테일즈라니 정말.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얘기라서 싹 넘어갈 텐데 그 Great Vowel Shift라고 그렇죠. 대모음 변이가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현대 영어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한 거는 일단 어족부터가 너무 달라. 그리고 발달된 과정부터도 다르고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막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막 받아오면서 이렇게 변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기랑 이제 언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발음 달라지고. 한국어도 그 나름의 변화는 정말 컸어요. 그래서 옛날엔 한국어가 성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 나올 때도 방점이 있었는데 뭐 글자 왼쪽에 방점을 이제 찍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성이라고 성조가 4개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약간 북한 말은 성조가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한국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를 해왔지만 한글만큼은 이제 나름 최근에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저희는 국립국어원을 통해서 재정립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탠다드하게 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무조건 따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스탠다드를 찾는 것 자체가 그 미국인들도 포기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다이렉트가 너무 많아서 서로 그냥 약간 그냥 인정하고 있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그 미국 자체가 그 다민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국어가 뭐냐에 따라서 영향받고 다 이러기 때문에 스탠다드를 안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그 부르디외의 그 사회적 자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언어가 나름 비싼 언어가 있고 싼 언어가 있고 파워가 있고 그러면 비싼 언어는 싼 언어를 죽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방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도 진짜 방언에 관심이 많은데 그 어떤 방언 하나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서울 방언을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표준어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쵸. 다른 방언을 교양 약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 그런 뭐였나 그런 거였나? 그래서 그거 하나 쓰면 다른 건 약간 말살하는 효과가 오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사회적 자본은 그럼 그 사람들은 약간 이득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약간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뭐 통일이 꼭 돼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정치적인 얘기는 일단 넘어가겠지만. 아니 근데 저기 이번에 왜 김정은 그 위원장 네. 이렇게 막 연설했잖아요. 이게 되는 거야. 저는 왠지 김정은 위원장이 연습했나요? 나름 그게 뭐지 성조나 그런 부분이 되게 북한 사투리 덜 쓰는 느낌인 거예요. 네, 보통 북한 사람보다 덜 네. 쓰는 느낌인 거여서 K-드라마 많이 보는 것 같다. K-팝 많이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그 분이 연설을 하시는데 내가 이거 알아들을 수 있나? 사실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 이해가 너무 잘 돼서 그쵸.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K-팝의 영향이 이것까지 하려. 그래서 혹시 통일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선장선 그림 보고 외국 사람들이 K-팝이 이 정도의 일을 해낸다. 막 이런 댓글이 진짜 많은 거예요. 아, 진짜? 왜? 저는 사실 약간 비하 발언이라서 안 하겠습니다. 저기 명품 좋아하신다 그래서 통일하고 싶으신가?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것도 되게 뭐 깊이 있는 정치적 시각이 아니고 그냥 농담으로 하자면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면 통일하고 싶을 것 같아. 한국에 와보고 싶을 것 같아. 통일까지는 모르겠고 한국에 와보고 싶을 것 같아요. 뭐 계속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남한은 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내가 대충 봤는데 한번 가서 이제 뭐 수복 가서 커피도 먹고 싶고 인사동 거리도 걸어가 보고 싶고 명동도 가고 싶고 그럴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약간 젊어서 오히려 그런 호기심이 있어서 약간 더 잘 되나? 아니, 우리의 나름의 얕은 정치적 사견이죠.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100%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냥 현재의 기분 좋은 걸 좀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맞아요. 아무튼 이제 영어랑 한국어는 그렇게 뿌리부터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한국말만 돌아봐도 우리의 표준말과 그리고 북한의 문화어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언어가 되게 좀 재밌는 게 항상 이렇게 변하고 발전을 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쓰면 퇴보하고. 그러게요. 그게 원래는 고대 영어를 할 때는 굴절이 완전 살아있는 영어였잖아요. 그래서 굴절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가 뭔가 얘는 주어고 얘는 현재고 이런 걸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만 열고 하면은 어떤 어순으로 해도 그게 종합적인 언어라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스페인어 같은 경우라든지 독일어 같은 경우는 굴절이 좀 많은 엄청 언어잖아요. 많은 언어죠. 그래서 뭐 여성, 남성도 다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성, 남성 너무 짜증나요. 그쵸? 특히 독일어를 옛날에 배웠는데 독일어 왜 die, 막 das 이렇게 막 그 명사가 여자는 남자는 따라서 앞에 쓰는 관사 달라지고 동사 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니 그쵸. 안경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 안경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진짜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어요. 책상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 책상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성 누가 정하는 거야? 그거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일단 무조건 외워야지 뭐 그죠? 언어하는 사람들이 농담하는 게 이 한 물건이 이 나라 가면 여성이고 이 나라 가면 남성이다. 장난하냐? 다 중성화 시켜. 애완견처럼. 정말. 그것도
논란이 많던데. 아, 미안해요. 오늘 좀 논란이 좀 많네요. 근데 막, 사실 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왜 여자고 왜 남자인지 아무도 설명 안 해줘. 왜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좀 이렇게, 나름 카테고라이즈를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아무도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얘는 남자다. 왜? 궁금하지 않아요? 왜 안경은 그쵸. 여자일까? 책상은 남자일까? 누구는 왜 중성일까? 그런 게 더 이해 안 돼. 자연물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 네, 이게 뭐 네. 마더 네이처니까 어쩌고저쩌고. 네, 이런 네. 설명을 맞아요, 해. 맞아요. 그런데 엄마 그래서 여자죠, 그죠? 이런 거, 뭐, 책상 같은 건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응. 그럼 언어도 인간이 만든 건데.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거 공부할 때가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리면 싹 다 틀리는 거니까, 사실은. 굴절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현대 영어에서는 이제 중세 때는 굴절이 많이 무너졌고 현대 영어에서는 굴절이 완전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영어는 굴절이 없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주어를 꼭 쓰기도 하지만. 굴절마저 있었더라고요. 맞아. 아, 정말. 화냈을. 근데 그래도 조금 재밌는 게 영어를 좀 하니까 잘하지 못해도 조금 하니까 스페인어 공부도 편하고 불어 공부도 편하고 약간 또 이런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예 L2가 제2 언어 두 번째 학습한 언어가 L3 그러니까 제3 언어. 제3 언어를 배울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당 붙여서 그 쓰리쿠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약간 첫 번째 곡만 잘 맞추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더 빨리 이렇게 언어를 조금 배우게 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신견식 선생님이라고 언어 괴물이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한번 강의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몇 개의 언어 사용하시더라? 나중에 팩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수십 개 언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십 개 언어를 한다고?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하면은 어느 한 언어 약간 어느 정도 마스터하면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마스터할 수 있는 거 있고 그렇죠. 약간 그 타이폴로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럴 것 같아요. 타이폴로지라고 하면 분류학이잖아요. 분류학적으로도 사실은 언어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된 그 한 카테고리의 어떤 성질을 조금 알면 이렇게 쓱 공부를 하면 그 뭔가 그 긍정적 그 파지티브 트랜스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빨리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어는 불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께서 듣고 도움을 받아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고 염두를 해두셔도 좋고, 그리고 좀 약간 마음의 위안. 이렇게 다른 거래. 이렇게 사실은 영어랑 한국어는 거의 양극단에 있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좀 못하는 게,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이렇게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를 학습하는 김에 약간 비슷한 다른 언어도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좀 약간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 중에 조승연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도 다양한 언어를 하시잖아요. 그분도 그런 식으로 어원을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원을 통해서 이 언어에도 적용되고 저 언어에도 적용되고 그렇게 공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의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것이 되게 언어 학습에는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렇죠? 되게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영어를 학습할 때 어떤 차이가 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두어 봤는데, 제 친구를 한 번 모셨거든요. 네. 제 친구를 한 번 모셨는데,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한국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있는 곳이 영어가 별로 없는 곳에 있어요. 그런 곳이 잘 없는데. 영어가 별로 없는 곳에 있다 보니까 한국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좋은 모티베이션이다. 네, 정말 약간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그 인스트루멘털 모티베이션이냐, 인티그레이티브 모티베이션이냐, 뭐 이런 모티베이션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쵸. 동기 얘기를 했잖아요. 도구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통합적인 목적이냐. 그 친구는 살아남기 위해서 통합적인 목적으로 되게 한국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항상 저한테 이거 한국어 이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방송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에밀리 데일리 선생님이에요. Hi. Hi. Hello, my name is Emily Daly and I am Yu's co-teacher. I am from America, so I am a native English speaker. And I'm just going to talk a little about a few differences I've noticed between Korean and English, just that I picked up from teaching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learning English. So there are very obvious differences and things that are challenging for them to pick up on, like sounds, differences between L and R that are present in English that aren't present in Korean. But then I think
what's most challenging as they're able to read and write is proper word emphasis and knowing where to put tone and emphasis within a word. And more than that, how to use appropriate sentence intonation and where they should be putting emphasis within a sentence. So even once they're able to go beyond that, the next hardest step for them is probably discovering or figuring out how to use respectful language in English, because it's so upfront in Korean, but in English it's much more subtle about how you should speak to someone older than you or your professor or a doctor. But Korean, they're used to having it as a bigger part. So just discovering how it's still present in English even if it's not as upfront as in Korean. And as a language learner, you're learning Korean. Yes, So trying to. Yeah. So it's more difficult for you to learn Korean. Yes, definitely honorifics are very challenging for me because they aren't very present in English, even because they're so subtle. And vowel sounds are difficult. The vowel sounds are different, and in English, vowels aren't very important when trying to communicate. You mainly focus on consonants because there are so many dialects of English. Vowels just change with every dialect. And then word order and word sentence structure and how things are just assumed often in Korean. The subject isn't always present, but it's pretty much always present in English unless you definitely know for sure that you both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But in Korean, there's just kind of an assumption that everyone knows what's going on, so trying to learn as someone who has no idea what's going on is probably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hings. 에밀리 선생님은 저의 그 동료 선생님이신데요. 얘기한 걸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먼저 한국 학생들은 L과 R 사운드를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도 이미 언급을 했듯이 영어에는 단어의 강세, 뭐 intonation, sentence stress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한국어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센텐스와 톤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우리는 영어에는 공손한 표현이 없다, 즉 높임말 표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에도 뭐 누군가를 존경하는 그 respectful language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높여서 말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한국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한국어 공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어려운 게 그 모음이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앞에서 언급한 거였는데, 뭐 한국에는 사실 뭐 이중 모음이 되게 많거든요. 의, 뭐 왜, 뭐 위 이런 것들. 근데 영어는 사실은 모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영어는 되게 많은 방언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음보다는 자음이 더 중요한데 한국어는 모음이 되게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걔들을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의사소통이 되니까 모음이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것도 또 얘기한 건데 우리는 보통 주어를 많이 생략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반드시 얘기를 할 때 주어 혹은 뭐 대명사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주어 빼먹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자기들끼리는 뭔가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게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 선생님. 우리 여태까지 한국어랑 영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하면서 한 줄평 얘기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남북 평화의 시대에 영어와 한국어도 평화롭게. 우리 평양냉면 한 그릇 하고 싶네요. 옥류관 강추. 나 진짜 볼 때마다 냉면이 먹고 싶어요. 오늘 점심은 냉면일까요? 피자일까요? 저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정답.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자. 다음 주에는 우리 바이링구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죠. 그렇죠. 언어를 2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이링구얼이고 여러 개 할 수 있는 사람이 멀티링구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음에 스페셜 게스트로 언어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멀티링구얼 한 분을 모시고서 바이링구얼리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는 연계국어 한다고 얘기했는데 멀티링구얼도 너무 부럽지 않아요? 너무 부러워요. 네, 과연 멀티링구얼이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정말 멀티링구얼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균형 잡힌 바이링구얼인가, 이걸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